나주에서 유명한 천석군 부자 이진사에게는 봉섭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진사는 벌써 몇 년이나 봉섭이를 거의 무일푼으로 부리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봉섭이 품삯 문제를 논하기 위해 아침부터 이진사를 찾았지요. 진사 어르신, 제가 여태 이 집에 머슴으로 와서 머슴일 뿐만 아니라 농번기같이 바쁜 때에는 매일같이 다른 소작농들하고 농사일을 같이 하는 데다가 추수 끝나면 쌀 배달했고 나무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훨씬 많이 하는디 이제는 참말로 품삯을 좀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요? 그것이 갑자기 무슨 말이냐, 봉섭아. 아내 너를 거둘 때부터 말을 했지만서도 갈 곳 없는 너희 모자한테 방을 내준 거며 너희 모자에게 들어가는 식비나 땔감이 곱절이 되니 내 너한테 돈을 받아도 모자란 방국에 지금 품삯을 올려달라 그러는 것이냐잉? 진사 어르신, 먹고 자는 것이야 어느 집에 가서도 머슴일을 하면 당연히 해주는 것 아닙니까요? 제가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일반 다른 머슴들 품삯 반절만큼이라도 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요? 허허, 그거야 너희 모자를 다른 곳에서 받아줄 곳이 있다면 그러는 것이지. 아무튼 그 품삯 문제라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께 지금 주는 것이라도 감사히 생각하고 얼른 물러나 보거라.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적은 품삯을 받는 것에 부당함을 느꼈던 봉섭이는 품삯을 올려달라는 자신의 요구가 먹혀들지 않자 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같은 마을의 친구로 지내고 있는 덕삼이를 만났지요. 암만 거 우리 어머니가 같이 지낸다고 해도 뭐 우리 어머니한테 방을 하나 더 주는 것도 아닌디 그것을 빌미로 거의 무일푼으로 나를 부리는 것에 참말로 화가 나 죽겠구만. 더 이상은 안 되겠구만. 참말로 덕삼이 자네 어디 괜찮은 머슴자리 하나 소개시켜줄 수 없는가? 봉섭이 이 친구야 아서라 아서. 거 이진사님이 이 마을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는디 너가 그 집에서 나와봐야 이진사님 눈치에 어떤 집에서 너를 쓰려고 하겠냐. 그렇다고 돈도 없는 마당에 그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다른 마을로 가는 모험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오. 진사는 무슨 놈의 진사? 평생 책이나 떠들어보지도 않고 관직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양반인디 여기저기 진사라고 치켜 세워주니 진짜로 진사라도 되는 양 행세를 하는 것이 참말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구만. 힘으로만 따지면 진사 이상이지 뭘. 이 고을 원님도 이진사님 앞에서는 설설 기지 않는가. 자네도 매번 추수 끝나고 쌀 배달을 해봐서 알 거잖니요. 이진사님 친인척들이 얼마나 대단한 양반들인지. 그러니까 자네도 괜히 그 이진사님 댁에서 나갈 생각 말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조용히 허리를 숙이는 것이 나을 거구만. 덕삼이의 말대로 봉섭이는 매해 추수가 끝나면 전국에 퍼져 살고 있는 이진사의 친인척들에게 쌀을 가져다 주기 위해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진사가 가장 신경을 쓰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한양에 살고 있는 이진사의 사촌 형님인 황정승이었지요. 그런데 주인 어르신 다른 분도 아니고 정승 어르신 정도 되시면 어떤 흉년이 와도 곳간에 쌀이 마를 날이 없을 것인디 꼭 이 쌀을 나주에서 한양까지 이렇게 매년 가져다 드려야 합니까요? 이놈이 가지고 가라면 갈 것이지. 뭔 놈의 말이 이리도 많은 것이냐잉? 내가 나주에서 이렇게 손수쌀을 주수를 했으면 아끼는 사촌 형님께 나눠드리고 싶은 게 당연한 것 아니겠냐잉? 이것이 무게가 상당한디 거 나주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한양까지 꼬박 보름을 가야 하니 그러지라. 사실 봉섭이 짊어지고 있는 쌀가마 안에는 쌀 이외에도 엽전 등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이진사는 이렇게 높은 관직에 있는 친인척들에게 쌀을 가져다 줌으로써 마을에서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봉섭이는 올해도 무려 보름길을 지게를 짊어지고 한양에 있는 이진사의 사촌 형님인 황정승의 집으로 찾아갔지요. 봉섭아, 올해도 검은 길 걸어오니라고 참말로 고생했다. 여 내려갈 때 주막에 들르거든 밥이라도 든든히 챙겨 먹거라. 하이고 정승 어르신. 매번 이런 것을 다 참말로 안 챙겨주셔도 되는디요. 황정승은 매해 봉섭이 쌀을 가지고 올 때마다 나주로 돌아가는 길에 노잣돈을 조금씩 챙겨주었지요. 간만에 여윳돈이 생긴 봉섭이는 올해에는 그 작은 노잣돈이라도 아껴서 어머니에게 옷이라도 사다 드릴까 하는 마음에 주막에 들르지 않고 민가에 부탁을 하여 잘곳을 해결할 생각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봉섭이는 나주로 가는 길목에서 이 집 저 집을 들르며 하룻밤만 재워줄 것을 부탁했는데요. 제가 나주까지 가야 하는디 말입니다. 방이 아니라 부엌에서 바람이라도 피할 수만 있으면 좋으니께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됩니까요? 아, 어디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선비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한번 꼬셔서 팔자 한번 고쳐볼 만한 부잣집 도령도 아닌 그냥 어디 머슴인 것 같은데 꿈 깨시라니까요. 부엌이고 헛간이고 절대로 안 되니 그런 줄 아시고 그 주막이나 알아보시오. 그래도 한 집 정도는 자신을 재워줄 거라고 생각했던 봉섭이의 예상과는 다르게 모두들 허름한 봉섭이의 옷차림을 보고는 봉섭이를 재워주는 곳은 어느 집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더 밤이 깊어가고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노숙을 해야 할 판이라 결국은 주막이라도 가서 잠을 자야 하나라고 생각할 때쯤 봉섭이의 눈에 마을 외진 곳에 위치한 민가가 하나 들어왔지요. 그려 저 집에서 한 번만 더 부탁을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주막을 찾든 아니면 어디 물레방앗간이라도 찾아 밤을 보내야겠구만. 거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요? 봉섭이 주인을 찾으니 잠시 후 민가에서 문이 열리면서 어떤 부인이 나왔지요. 제가 나주까지 멀리 가야 하는데 시간이 늦어서 그러니 어디 부엌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부인은 봉섭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는데요. 하이고 이 집 주인도 사람 겉모습을 중시하는 것을 보니 이 집도 틀려먹은 것 같구마잉. 한참을 봉섭이를 말없이 쳐다보는 부인은 봉섭이의 예상과는 다르게 얼굴에 미소를 환하게 띄우더니 하이고 거 나주까지 가신다고요? 참말로 먼 길도 가시는구만요. 이 시간까지 걸으셨으면 솔찬히 시장하실 것인데. 가만히 써보자 내 금방 저녁거리를 가져다 드릴 테니께 얼른 방으로 들어가시구려.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부인의 반응에 놀란 봉섭. 봉섭이는 그 부인의 안내를 받고 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니 부인은 한참 뒤에 저녁상까지 들고 와 봉섭이에게 살갑게 대해주었지요. 오엄에 부인 다른 사람들은 제 차림새를 보고 다 거절을 해놔서 오늘 밤은 꼼짝없이 길에서 노숙을 해야 하나 걱정을 했는디 참말로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구만요. 그런디 부인과 바깥 양반께서는 어디를 가시고 혼자서 계시던가요? 저는 명옥이라고 과부입니다요. 팔자가 박복해놔서 시집간지 첫 해도 못 넘기고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여적 혼자서 여기에서 살고 있구만이라. 그나저나 참말로 사람들 야박하구만요. 이렇게 잘생긴 총각을 갖다가 문전박대를 다하고. 하이고 거 바깥 양반이 안 계신지 몰랐구만요. 그러면 명옥씨 저는 거 오늘 방이 아니라 부엌에서 자도 괜찮습니다요. 날도 추운디 방 놔두고 뭐 한다고 부엌에서 잔다고 그럽니까요. 남녀가 둘이 꼭 붙어가지고 껴안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말이요. 오메 오시라고라. 하이고 거 과부가 총각을 다 놀리고 있구만이라. 그런디 거 봉섭씨. 오늘 나랑 아주 밤새도록 뜨겁게 보내기 전에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는가요? 이렇게 재워주시는 데다가 저녁까지 대접을 해주셨는데 제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명옥씨 거 말만 하시란께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봉섭씨 나 좀 잠깐만 따라와 보시란께요. 갑자기 부탁 하나를 들어달라는 명호. 그녀는 봉섭이를 데리고 다른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서는 어떤 이가 잠자리에 누워 있었는데요. 명옥이 이불을 걷어보니 이것이 웬걸. 이불 안에는 사람이 자고 있는 것이 아닌 시신이 누워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명옥씨 이것이 다 무슨 일입니까요? 저 사람이 지금 죽은 것 아니란가요? 이 양반도 엊그제 봉섭씨처럼 잠시 길을 가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선비님인디 말이어요. 내 저녁을 내오려고 부엌에서 창거리를 준비하고 있었는디 갑자기 검붉은 피를 토하더만 이렇게 얼굴이 펄해지면서 숨을 거둬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분명 뭐를 잘못 드시고 뒤늦게 효력이 올라와 죽은 것인디 사람들은 이것을 전염병에 걸렸다 생각을 해서 누구 하나 지금까지 시신을 처리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일단은 이렇게 방에다가 방치를 하는 수밖에 없었구만요. 그러면 명옥씨 거 나한테 부탁한다고 한 것이. 그려라, 거 봉섭씨가 아주 운명인 것 마냥 딱 맞게 지게도 메고 왔겄다. 내 이미 사람을 시켜서 여 뒷산에다가 몇 자리는 파 두었는께 한 번만 좀 옮겨다가 잘 묻어주셨음 하구만이라. 아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신다고 했지라? 그러문이라. 거 어디 사내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려 들겠습니까? 하이고 이거 내 한 말이 있어 놓으니 물리지는 못하겠고 어쩐지 나를 보고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겁나게는 친절하다고 했는디 이것이 처음부터 다 이럴 속셈이었구만.
그리하여 봉섭이는 시신을 지게로 옮기고는 무서운 마음을 꾹꾹 누른 채로 명옥이 알려준 장소로 향했지요. 내 큰 것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잠잘 곳을 찾으려다 어찌 이런 일까지 하게 되었냐잉. 하이고 무서워라. 참말로 이것이 무슨 꼴이다냐. 봉섭이는 명옥이 알려준 대로 시신을 잘 묻어준 다음 무서운 마음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불이 나게 달려 명옥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참말로 고생 많이 했구만이라. 아무리 용감한 사내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요즘 보기 드물게 아주 자신이 한 말은 그래도 딱 지키는 진짜 남자구만이라. 하이고 말도 마시란께요. 명옥 씨. 내 겉으로 표는 안 냈지만서도 태어나서 그런 무서운 경험은 처음이었는게. 오늘 밤 자더라도 꿈에 나올까 무섭구만이라. 웜에 잠 잘 곳을 찾기 위해서 그리 노력을 하셔놓고 정작 꿈자리가 사나우면 그것도 안 될 일이제라. 아, 그런 좋지 않은 기억은 얼른 좋은 기억으로 덮어 씌워서 잊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무슨 말이란가요, 명옥 씨? 명옥은 봉섭이에게 조용히 미소를 보이더니 봉섭이 보는 앞에서 옷고름을 풀어 헤쳤습니다. 그렇게 둘은 밤이 늦도록 남녀간의 운우지정을 나누었지요. 다음 날 날이 밝고 아침이 되자 봉섭이는 다시 나주로 먼 길을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기고 집을 나설 준비를 하였는데요. 봉섭 씨, 내 참말로 봉섭 씨가 힘이 워낙 세노우니 어젯밤 죽다 살아났구만이라. 거 나주에 혹시 마음에 둔 처자가 없으면 차라리 그냥 여기에서 나랑 지내는 것은 어떻습니까요? 내 다시는 어제 같은 부탁은 안 할 테니께 말이어요. 명옥 씨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디. 내가 주인이라고 모시고 있는 양반집에 지금 우리 어머니가 살고 계시니 내 어찌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계시다고 하니 어쩔 수 없구만이라. 혹시 상황이 좀 나아지면 언제라도 괜찮으니 꼭 한번 다시 들려주시오. 하룻밤 만에 정이 깊게 들었는지 과부 명옥이는 봉섭이 나주로 돌아가는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는 명옥이는 봉섭이 편히 갈 수 있게 넉넉한 노잣돈과 함께 고급스러워 보이는 색간 봉투를 하나 건넸는데요. 명옥 씨, 이것이 다 무엇이랍니까요? 이게 딱 봐도 여 안에 들어있는 게 무슨 중요해 보이는 편지 같은데 어제 봉섭 씨가 묻어준 선비님 품에서 나온 것을 제가 빼놓은 것이구만요. 아무래도 봉섭 씨가 선비님을 잘 보내주었으니 이건 역시도 봉섭 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경우인 것 같아서 드립니다요. 봉섭이 보아도 뭔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편지였지만 명옥이와 마찬가지로 봉섭이 역시 글을 모르기에 무슨 내용의 편지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명옥이에게 편지를 전해받은 봉섭이는 편지지를 품속에 넣어둔 채 다시 나주로 먼 길을 떠나기로 하였지요. 그리고 봉섭이는 한참 길을 가고 있는 와중에 마침 나무그늘에서 쉬고 있는 젊은 선비를 한 명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선비를 보자마자 봉섭이는 문득 품속의 편지가 생각이 나 그것을 꺼내 선비에게 보여주었지요. 자, 자네가 이 편지를 어디에서 손에 넣었는가? 제가 한양에서 내려오는 길에 어느 여인을 통해서 받게 되었는디 어째 그러실까요, 선비님? 이것이 무슨 중요한 내용입니까요? 아, 중요하다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어사가 임금님께 보내는 그런 편지구만. 무엇이라고라 임금님이라고 말하면 한양에 있는 진짜 임금님을 말씀하는 거랍니까요? 명옥이에게 받은 편지가 임금님께 보내는 편지였고 그저 어떤 선비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어사님이었다니 돌아가는 상황이 봉섭이의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봉섭이는 순간 두려운 마음에 편지를 무시하고 나주로 계속 갈까라고 생각도 하였지만 이미 명옥이에게 노잣돈도 두둑히 받은 데다 어쩌면 자신에게 이 편지가 들어온 것이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봉섭이 궁에 도착하자 문지기가 막아섰는데요. 거거시기, 제가 어사님이 임금님께 보내는 편지를 얻게 되어 이리 찾아왔습니다요. 봉섭이 편지를 보여주자 깜짝 놀란 문지기는 그 편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었고 그렇게 몇 차례를 거쳐 편지가 임금님께 전달이 되자 임금님은 봉섭이를 직접 보고 싶다며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봉섭이는 임금님께 나주에서 한양에 온 이유를 시작으로 어떻게 이 편지를 얻게 되었는지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어사는 충청으로 탐관오리를 잡기 위해 보낸 것인데 그곳에서 누군가가 어사의 계획을 눈치를 채고 어사에게 독을 먹인 것이 분명한 것 같구나.
자네가 이 편지를 전달해주지 않았더라면 분명 어사는 죽어서도 한을 풀지 못했을 텐데 참으로 수고가 많았네. 아닙니다요, 전하. 저 같은 일개 머슴이 이렇게라도 전하를 뵐 수 있게 되어 참말로 가문의 영광입니다요. 그럼 자네의 수고를 치하하여 내 상을 내려야 할 것인데 어떤 것이 좋으려나. 순간 임금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거의 종살이나 다름없는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봉섭이에게 돈을 줘 나주로 보내봐야 주인인 이진사에게 뺏기기 일쑤이기에 뭔가 다른 좋은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한 것이지요. 아, 그래.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구나. 임금님은 사람을 불러 머슴인 봉섭이에게 도포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섭이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이것은 내가 너의 노고를 치하하여 친히 내린 도포이니 봉섭이 자네는 이 옷을 귀히 여겨 절대로 벗으면 안 될 것이야. 만약에 누구든 이 옷을 벗기려 들거나 훼손하거든 임금의 명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내 친히 큰 벌을 내릴 것을 약속하네. 전하, 이 옷을 제 목숨같이 귀히 여기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봉섭이는 임금님께 받은 도포를 입고 한양에서 나주에 있는 이진사의 집까지 며칠에 걸쳐 당도하게 되었지요. 이진사는 봉섭이 도포를 입고 내려온 것을 보자마자 너무나 기가 막혀 쉽사리 말을 뱉지 못하였는데요. 어르신, 이것이 말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입고 오기는 했는데 말이오요. 저놈이 어디 머슴 주제에? 한양에 한번 다녀오더니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세상이 도대체 어찌 될라고? 이놈이 머슴 주제에 할 짓이 없어서 양반 행세를 하고 다녀. 이진사는 봉섭이 뭐라 말을 할 틈도 없이 마구잡이로 봉섭이 입고 있는 도포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지요. 한편 그 시각 임금님은 한양에 살고 있는 이진사의 사촌 황정승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머슴이 입고 있는 도포를 확인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자네가 직접 나주로 가서 자네 사촌 집에 있는 봉섭이라는 머슴이 도포를 입고 있는지 확인을 해 내게 보고를 해주게나. 만약에 그 머슴이 도포를 벗고 있거나 행여 자네 사촌이 그 도포를 훼손하기라도 했으면 내 엄벌을 내릴 것이야. 임금의 명을 받은 황정승은 봉섭이의 도포를 확인하기 위해 급히 나주로 향했습니다. 성님, 이것이 별것도 없이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이번 달에 제가 우리 머슴놈을 통해 올려다 드린 쌀은 잘 받으셨습니까요? 홍배 자네 지금 쌀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만. 자네가 우리 집에 보냈던 그 누구냐? 그 봉섭이라는 머슴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봉섭이 말입니까? 성님, 갑자기 우리 집 머슴은 왜 찾으십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얼른 그 머슴 좀 불러오시게나 자네. 이진사는 황정승이 다짜고짜 머슴 봉섭이를 찾는 것에 의아함을 느꼈지요. 그리고는 이진사가 머슴 봉섭이를 부르자 황정승은 도포를 입지 않은 봉섭이를 보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는데요. 홍배 자네 머슴이 한양에서 돌아왔을 때 도포를 입고 있지 않았던가? 그 도포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성님, 별거 없이 찾아오셔가지고는 느닷없이 머슴을 불러달라 하더니 이제는 도포까지. 참말로 우째 그러십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자네, 말 돌리지 말고 그 도포 어쨌냐고 이 사람아. 이 건방진 놈이 글쎄 성님 말씀대로 도포 차림으로 한양에서 돌아왔기에 제가 그 자리에서 아주 발기발기 찢어버렸지요. 머슴놈이 주제를 알아야지. 아이고 뭐시라, 이제 우리는 망해버렸구만. 이 친구야, 그 도포가 어떤 도포인지 알기는 하는가? 그제서야 황정승은 이진사에게 자신이 한양에서 내려와 머슴 봉섭이를 찾은 연유와 함께 봉섭이 입고 있었던 도포의 출처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지요. 뭐시라? 성님, 그것이 참말입니까요? 그 도포가 다름 아닌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그런 물건이란 말씀이십니까요? 그래, 이 친구야. 임금님께서 특별히 나한테 직접 나주까지 가서 자네 머슴 봉섭이가 도포를 잘 입고 있는지 확인을 하라 명하셨구만. 만약에 봉섭이가 도포를 입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그 옷이 훼손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합당한 벌을 내릴 거라고 하셨구만. 홍배, 이 친구야. 이제 자네랑 나랑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네. 엄매, 나는 그 옷이 그런 것인 줄도 모르고 그저 저 봉섭이가 어디에서 훔쳐 입고 온 줄 알았는디.
아이고 성님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제와 별다른 수가 있겠는가? 만약에 저 봉섭이의 도포가 찢어졌다는 이야기가 임금님 귀에라도 들어가게 되는 일이 생기면 자네는 물론 나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니 이왕 일이 된 거 다 같이 살 수 있겠고 홍배 자네가 봉섭이에게 입을 돈으로라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뭐시라고라 성님? 제 돈을 봉섭이한테 말입니까? 아, 그럼 이 상황에 자네 더 좋은 수가 있겠는가? 여기서 괜히 돈을 아끼려고 들면 자네랑 나 둘 다 목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니 그것을 명심하시게나. 그나저나 거 봉섭아, 니한테 말이다 이진사가 거 평생 먹고 살 돈을 주면 이 일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는 일 없이 가슴에 묻고 살겠다고 약속을 해줄 수 있겠느냐? 정승 어르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 도포에 관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아니 우리 어머니에게도 평생 비밀로 하겠습니다요. 아이고, 내 그놈의 도포 한번 잘못 찢었다가 집안 기둥뿌리를 뽑게 생겨버렸구만. 나는 인자 망해불었네 망해불었어. 이진사는 봉섭이에게 비밀을 지켜달라는 조건으로 무려 1000냥이나 건네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 봉섭이가 한양에서 입고 왔던 도포와 최대한 비슷한 것을 찾아 봉섭이에게 입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했지요. 그리하여 얼떨결에 부자가 된 봉섭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명옥이를 찾아갔습니다. 봉섭이 도포 차림으로 자신을 찾아오자 명옥이는 깜짝 놀랐는데요. 이것이 다 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나주에서 거 머슴일을 한다고 하시던 양반이 느닷없이 도포를 다 입고 찾아오시다니요. 명옥 씨가 상황이 나아지면 언제든 다시 들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요? 이것이 말이오요. 명옥 씨가 나한테 건네준 편지 덕분에 내가 큰 돈을 벌게 되었는디 어찌 그것을 나 혼자만 얌체처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명옥 씨도 충분히 같이 누릴 자격이 되는 것이지. 하이고 뭔 소린 줄은 모르겠지만서도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얼른 안으로 들어오시구랴. 어머님까지 모시고 오시는데 겁나게 시장하셨겠구만이라. 이후 봉섭이는 명옥이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새로운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돈 걱정 없이 주위에 베풀기도 하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네요. 덕팔이는 대대로 양반 가문 집안의 자손이었으나 아버지 덕춘이 술과 노름에 빠져 가산을 전부 탕진한 후 자신만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버렸지요. 그렇기에 어린 덕팔이는 양반의 신부님에도 결국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품사기를 하거나 가끔은 빌어먹기도 하며 힘든 생활을 연맹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그날 역시도 덕팔이는 이런저런 품사기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웜에 너는 덕팔이가 아니더냐? 너 여기에서 뭐를 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어르신은 누구시길래 제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요? 나는 너희 아버지 오랜 친구인 홍배라는 사람이구만.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너가 당연히 친척들에게 맡겨줬을 줄 알았는데 여적 이 동네에 있었던 것이냐? 네, 어르신. 지금은 이 집 저 집 돌며 품싸기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요. 뭐시라? 아무리 그 노름으로 집이 망했다고 해도 친척들 중에 누구 하나 저 아이를 맡으려 하지 않다니? 덕춘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문지방이 닳도록 왕래를 했으면서도 참말로 야속한 일이구만. 그러면 덕팔아 마침 우리 집에 말이다. 너가 할 만한 일이 있을 것 같은디. 딱히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 자식들이 전부 장성하고 부인과 단둘이서 지내고 있었던 홍배대감은 마을에서는 제법 알아주는 부자였는데요. 그런 홍배대감은 친구의 아들인 덕팔이를 길에서 보고 쉽게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홍배대감은 덕팔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 비어있는 방을 내어준 뒤 다음 날 이른 아침 자신의 소장농들이 일을 하고 있는 논으로 덕팔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어르신과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요? 진수 자네 말이네 이 아이가 덕팔이라고 하는디. 오늘부터 우리 집에 기거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으니 어리다고 사정 봐주지 말고 밥값을 할 수 있게 제대로 농사짓는 법을 알려줬으면 하는구만. 워메 어르신, 저 아이가 아직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어르신.
제가 올해 안으로 제대로 된 농사꾼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배대감은 덕파리가 앞으로 평생 농사일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해 일부러 자신의 소장농인 진수가 편견 없이 일을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해 덕파리가 양반집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덕파리가 홍배대감네 집에서 일을 시작한 지 석 달 정도 지났을까요? 하루는 홍배대감이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덕파리의 방 앞을 지나가는데 밤 늦게까지 덕파리의 방에서 호롱불이 켜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덕파라, 그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아직까지 잠을 안 자고 못하는 것이냐? 어르신께서 지난번에 주신 책을 보며 그 공부를 한번 해보고 있었습니다요. 아이고, 그 낮에 농사일이다 머슴일이다. 이런저런 일을 하며 힘들었을 것인데 피곤하지 않은 게냐? 가만 보니 그 피는 속일 수가 없다고 글 공부를 좋아하는 것이 너희 아버지랑 똑 닮았구나. 그 친구도 노름에 빠지기 전에는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은 그런 수제였는데 말이야. 아이고, 불쌍한 것. 상황이 좋았더라면 분명히 지 애비처럼 글 공부로 대성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을, 과거 시험도 다 먹고 살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을 참말로 딱하게 되었구만. 힘든 농사일을 하며 하는 공부라. 금세 제풀에 지쳐 그만둘 것이라 생각했던 홍배대감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후로도 홍배대감이 몰래 덕파리의 방 앞을 지나칠 때면 밤 늦게까지 책을 붙잡고 공부를 하고 있는 덕파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파리의 글 공부는 덕파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홍배대감은 덕파리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대감 어르신? 무슨 따로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십니까요, 어르신? 그래, 덕파라. 내 너한테만 특별하게 따로 시킬 일이 있기는 하구만. 너 말이다, 한양에를 좀 다녀와야 쓰겄다. 한양에 말입니까? 갑자기 한양에는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요, 어르신? 제가 평생 요 강진에서만 살아나서 한양에는 한 번도 발걸음을 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 달에 한양에 과거 시험이 있으니 그것을 보고 오라 이 말이다. 지금 아내 너가 낮에는 항상 고된 농사일을 하기에 금방 제풀에 지쳐 글 공부를 그만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일생에 한 번은 과거 시험을 봐봐야 후회가 없지 않겠느냐. 몰락하기는 했어도 명색이 양반 가문 자손 아니더냐. 아이고 어르신, 저는 그저 밤에 따로 할 일이 없기에 책을 붙잡은 것이지 따로 과거 시험에 뜻을 두었던 것은 아닙니다요. 그리고 제 실력으로는 그저 글이나 좀 읽을 줄 알지 시험을 보는 것은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어르신. 저는 제 신분 따위는 잊어버리고 이렇게 평생 농사를 짓는 것이 분수에 맞는 일 같구만요. 거울이 좋으면 어떻게든 답안을 제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올해는 날이 가물어 놓으니 굳이 덕팔이 너까지 농사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만. 그러니 이것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노잣돈으로 쓰고 그저 세상 경험 한번 해본다는 생각으로 다녀오도록 하거라. 평생을 이 집에서 일하지 않았느냐. 홍배대감이 덕파리에게 노잣돈까지 들이밀며 강하게 한양으로 가서 시험을 보라고 하니 덕파리 역시도 더 이상은 홍배대감의 제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 하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덕파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한양길에 오르게 되었지요.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끔은 주막에서 잠을 자거나 또 때로는 민가에 부탁을 하며 보름이나 걸려 한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한양에 도착을 하고 보니 홍배대감에게 받은 노잣돈은 슬슬 바닥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과거 시험까지는 아직도 일주일이나 남은 상황이었지요. 아이고 아낀다고 아꼈는데 생각보다 여비가 꽤 많이 드는구만. 그나저나 마침내 한양에 오기는 했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일주일을 버텨야 하나. 덕파리는 마땅히 갈 곳이 없이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어느 집 앞에 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잠깐 나무 아래에서 지친 다리를 쉬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나무 그늘 아래서 쉬며 이후 어디를 갈지 고민하던 차에 근처 집에서 젊은 처자가 밖으로 나오더니 덕파리를 보고는 귀신을 본 것 마냥 깜짝 놀라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뭐시오? 내 얼굴에 못이 묻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시골에서 올라와 나서 복장이 한양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이오? 우째 저 처자는 사람 무한하게 나를 보고 꼭 못 볼 것을 본 것 마냥 들어가 버린다냐? 덕파리는 별 희한한 일이 있다며 속으로 생각을 하던 중 그 집에서 다시 사람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처자의 아버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성이 나온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남성이 나무에 쉬고 있는 덕파리에게 다가가더니 선비님 실례지만 혹시 과거 시험을 보시기 위해 한양으로 오신 것입니까요? 아, 제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지방에서 여한양으로 올라온 것이기는 한데 어르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실까요? 선비님 저는 흥섭이라는 사람인데 혹시 그러시면 한양에 머무실 곳은 이미 정해놓고 올라오신 겁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이 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어디에서 머물러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요, 어르신. 아, 그러셨구만요. 선비님,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안에서 이야기라도 좀 나누시지 않겠습니까요? 처음 보는 어르신이 집으로 초대를 하다니 덕파리는 혹시 저 남성이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였지만 어차피 다른 할 일이 없었기에 덕파리는 흥섭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덕파리 한참을 방에 앉아 있으니 흥섭이와 함께 조금 전 자신을 보고 놀랐던 처자 역시 들어왔지요. 이 아이는 제 여식인데 춘심이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딱 보아도 선비님께서 머무실 곳을 정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과거 시험 날까지 저희 집에서 머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한 푼이라도 아쉬운 입장이라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기는 한데 어르신께서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저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답니까요? 하이고 거 곤경에 빠져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요? 그저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과거 시험 때까지 편하게 지내셔도 됩니다요. 오메 참말이십니까 어르신? 그럼 제가 염치불구하고 시험 때까지만이라도 신세 좀 지겠습니다요. 덕파리는 도대체 무슨 연유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노잣돈도 거의 다 떨어진 데다가 마땅히 다른 곳에 갈 곳도 없었기에 흥섭의 호의를 흔쾌히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어느새 과거 하루 전날 밤이 되자 덕파리는 내일 볼 시험 생각에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하였지요. 아이고 어떻게 한양까지 오기는 했지만서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실력으로는 과거 시험은 택도 없을 텐디 이것을 지금에라도 그냥 돌아가야 하나? 아니지 아니요 그래도 홍배대감님께서 돈까지 주시면서 얻은 기회인디 칼을 뽑았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무라도 썰어봐야 하는 법이지. 초조한 마음에 이런저런 갈등을 하고 있을 때쯤 방문 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선비님 주무십니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오메고 춘심이 처자. 이 시간에 이 방에는 무슨 일이십니까? 선비님 다름이 아니라 내일 시험이 끝나고 다시 강진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이 집에 들려주실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소녀가 식사라도 든든하게 대접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흥섭이 어르신도 그렇고 내 처자한테도 어찌 감사를 표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춘심이 처자. 내 시험이 끝나고 강진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이곳을 들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러자 춘심이는 덕파리에게 미소를 지으며 종이에 쌓인 작은 꾸러미를 하나 건네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내일 시험 시작하기 전에 드시라고. 선비님을 위해서 제가 요깃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잊지 말고 가지고 가셔요. 어쩌면 저라고 처자가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씨까지도 저리 곱단 말이냐이. 아이고 아서라 아서. 암만 양반이라고는 해도 소장농 신세인 나한테는 넘볼 수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괜히 헛물켜봐야 맘 상하는 것은 나 아니겠냐이. 마침내 시험날이 되자 덕파리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험장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시험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도 덕파리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자신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제대로 된 시험을 못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요. 아이고 어찌저찌 해 여기까지 오기는 했다만 참말로 내가 여기에 앉아 있어도 되는가 모르겠구만. 그렇게 시험 한참 동안 시험을 기다리다가 출출해진 덕파리는 문득 어젯밤 춘심이 처자가 싸준 요깃거리가 떠올라 옷 속에서 종이 꾸러미를 꺼내었지요. 그리고 종이를 벗겨보니 안에는 주먹밥 2개가 들어있었는데요. 긴장을 했던 탓에 많이 배가 고팠는지 덕파리는 그 주먹밥을 개눈 감추듯이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그래도 거춘심이 처자 덕분에 또 이런 호강을 하는구만. 가만히 있어보자. 그런디 이 종이가 이것이 다 무엇이다냐? 주먹밥을 싸고 있던 종이는 바로 어떤 이의 개인 문집이었는데요. 덕파리는 시험이 시작할 때까지 별다른 할 일이 없다 보니 그 종이에 적힌 문집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이 시작되고 시제가 내걸렸는데 덕파리는 시제를 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제가 바로
춘심이가 요깃거리로 싸준 종이의 글의 내용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지요. 시험이 시작하기 전에 그 글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기에 덕팔이는 시험장에 있는 누구보다 빠르게 시권을 채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시험관에게 제출을 하니 시험관도 덕팔이의 시권을 보며 깜짝 놀라 말을 했지요. 내가 그래도 십수년이나 시험장에서 나름 잔뼈가 굵은 시험관인데 여태까지 내 인생에서 이렇게 귀신같이 빠르게 시권을 제출하니가 없었구먼. 내 그래도 문체를 제법 볼 줄 아는데 이 정도면 틀림없이 높은 성적으로 합격할 것이구먼 자네. 도대체 평소에 얼마나 많이 글을 읽는데 이리도 빨리 제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시험관의 말대로 얼마 뒤 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되었는데 정말로 덕팔이가 떡하니 그 많은 사람 중에 장원으로 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메, 이것이 참말로 꿈이냐 생시냐? 내 지금 이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구만.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과거 장원 급제를 한 덕팔이는 춘심이 처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강진으로 돌아가기 전 춘심이 처자의 집을 들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덕팔이 춘심이 집으로 가니 이것이 웬걸. 자신의 급제 소식을 알 턱이 없는 춘심이 처자의 집에서 이런저런 음식을 준비해 덕팔이의 문의연을 미리 버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이하게 여긴 덕팔이는 흥섭이에게 물었지요. 어르신, 제가 합격자 발표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춘심이 처자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온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제가 과거 시험을 합격할 줄 알고 이런 진수성찬을 마련하신 겁니까요? 허 선비님, 우리는 선비님께서 과거를 보기 전부터 이미 급제를 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요. 네,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십니까요? 과거 시험장에 앉아 있으면서도 제가 제대로 된 시권이나 제출할 수 있을까? 이러다 괜히 망신만 당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급제를 할 것을 믿고 계셨다니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구만요. 그것이 말입니다, 선비님. 사실 선비님께서 우리 집 앞 나무에서 쉬고 있던 날 말입니다. 제 딸 춘심이가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요. 그날 꿈에서 춘심이가 자리에 일어나 집 앞을 나가보니 집 주변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사방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는데 유일하게 집 앞에 있던 나무만 보이더랍니다. 그리하여 춘심이 나무로 다가가자 갑자기 나무에 번개가 내리쳐 사방이 밝아지더니 글쎄 집 앞나무에 황색용이 따리를 틀고 있지 않겠습니까요? 그 용의 모습이 얼마나 찬란하던지 춘심이가 잠에서 깬 이후에도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참으로 기이한 꿈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꿈에서처럼 집 밖을 나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집 앞 나무에 선비님께서 쉬고 있는데 그 모습이 흡사 꿈에서 본 황룡과 겹쳐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비님을 보고 놀란 딸이 집에 있는 저에게 얼른 선비님이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온 것인지 물어봐 달라 부탁을 하였던 것이었지요. 그나저나 선비님 혹시 고향에 기다리고 있는 처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어르신. 사실 제가 양반 가문의 자손이 맞기는 하나 집안이 몰락하여 여태 글 공부보다는 농사를 짓는 시간이 많았기에 장가는 꿈도 못 꾸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저희 딸이 말입니다. 여태 신랑감을 고르고 고르면서 아무 곳에나 시집을 가지 않으려 까다롭게 굴었는데 이것이 다 생각해보니 용을 타는 경사가 있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랬나 봅니다요. 그리고 선비님께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것이 꿈에 영향이 있는 것인지 제 딸아이가 선비님께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혹시 선비님께서 따로 마음에 둔 처자가 없으시다면 저희 딸아이를 부인으로 맞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메, 춘심이 처자를 말입니까? 저 역시 춘심이 처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과거에 합격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요. 아이고,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그리하여 덕팔이는 생각지도 못하게 춘심이와의 혼인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덕팔이는 춘심이를 조용히 자신이 머물던 방으로 불렀지요. 춘심이 처자? 내가 전부터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 좀 물어봐도 되겠는가? 어떤 것이 그렇게 궁금하시단가요? 내가 과거 시험을 보기 전날 나한테 시험 시작 전에 먹으라고 요깃거리를 싸줬지 않는가? 그 종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서 싸준 거란가? 그게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시험장에서 책자를 하나 얻어 저에게 글을 익히는 연습장으로 쓰게 하셨습니다요. 그리고 제가 글을 다 쓰고 난 뒤에 마침 한 장이 남았기에 덕팔 씨가 생각이 나 요깃거리를 싸서 드렸던 것이지요. 아이고, 그려. 그 종이가 없었으면 참말로 내 인생이 한낱 소장농으로 끝날 것을. 자네 덕분에 내가 관직에 다 올라보게 생겼구만. 그렇게 덕팔이는 춘심이와 혼례를 치르고 며칠의 시간이 지난 후 덕팔이는 홍배대감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춘심이를 데리고 강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홍배대감에게 한양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 주었지요.
어르신께서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할 장소와 책을 주시고 심지어 자신이 없다고 거절을 하는 저에게 노잣돈까지 쥐어주며 과거 시험을 보라고 권하지 않았다면 절대 제가 과거에 합격하거나 이런 부인을 얻는 일은 꿈에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말로 대감 어르신께는 평생을 갚아도 부족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덕팔이 홍배대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자 홍배대감은 한참을 골똘히 생각을 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분명 내가 너에게 과거 시험을 보라고 권유한 것도 맞는 것이고 이제는 너의 부인이 된 춘심이가 용꿈을 꾼 후에 너에게 요깃거리를 준 것도 너가 시험에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선은 덕팔이 너가 어려서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밤마다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결국에는 너의 그 노력을 시작으로 다른 우연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너가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이후 덕팔이는 관직에 들어서도 승승장구를 하여 종사품직인 군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해 명절이 될 때면 부인 춘심이와 함께 강진의 홍배대감 집으로 가 그곳에서 명절을 보내며 평생 홍배대감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살았다고 하네요. 어느 허름한 옷차림을 한 청년이 나주 땅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의 이름은 갑수였습니다. 갑수는 대대로 양반 가문에 그의 조부는 임난 때 의병을 일으켜 큰 활약을 한 인물이었으나 정작 갑수는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고 친척들 전부 재산이 없는 갑수를 누구 하나 받아주는 이가 없어 홀로 이곳저곳을 떠돌다 결국 나주에 도착을 했지요. 실례지만 말 좀 묻겠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처음이라 그런디 혹시 이 마을에서 머슴 일이라도 구하고 있을 만한 집이 어디 있을까요? 하이고 거동사를 시작하는 때도 아니고 요즘같이 힘든 때에 암만 머슴 일이라도 어디 구하는 데가 있을까 모르겠구먼. 아 그려? 저 흥섭이 어르신네 가면 그래도 어떻게 머슴 자리는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만. 흥섭이 어르신이요? 그분이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그런 부자인가 봅니다요. 그 어르신이 제일 가는 부자는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우리 마을에서 마음씨 하나로는 제일 부자가 맞으니 이를 구한다고 하면 직접 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소개는 해줄 수 있을 것이니까 그거 한번 찾아가 보시게나. 갑수는 행인의 말을 듣고 바로 흥섭이라는 자의 집으로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며 머슴일이든 농사일이든 어떠한 일이라도 좋으니 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흥섭이는 갑수는 한눈에 보고 그의 분위기나 눈빛에서 비범함을 읽어내었기에 갑수에게 집에서 상주하며 할 수 있는 머슴일을 시켜주었지요. 그리고 예상대로 갑수에게 일을 맡겨보니 다른 머슴이나 소장농들과 달리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항상 성실하게 일했으며 자신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른 일을 돕는 데 인색하지 않았으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이고 참말로 여기에서 그저 머슴일을 하며 썩기에는 아까운 그릇인 것 같은디 커피는 못 속인다고 상황이 괜찮았으면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인재 같은디 참말로 아까울 따름이구만. 갑수가 흥섭의 집에 머슴일을 시작한 이래로 가끔씩 갑수는 흥섭이의 이런저런 행정 업무 심부름을 하기 위해 마을 이방의 집에 들를 때가 있었습니다. 마을 이방을 역임하고 있던 홍배는 관청에서 이런저런 아전들을 돕는 중요한 위치였지만 매우 박봉인데다가 청렴하여 지위를 이용해 돈을 불리는 재주가 없었기에 지위에 비해 재산이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갑수 자네 또 그 흥섭이 심부름으로 왔는가? 이방 어르신, 이게 저희 주인 어르신께서 가능하면 빨리 좀 처리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요. 알았구만 알았어. 내 꼭 그리하겠다. 흥섭이에게 전해주시게. 그나저나 갑수 자네 장기는 둘 줄 아는가? 아 시간 있으면 나랑 장기나 한판 두고 가지 않겠는가? 장기는 어려서 부모님께 배우기는 했는데 말입니다, 어르신. 그런데 지금은 주인 어르신께서 시켜놓은 일이 있으니 혹시 다음으로 미뤄도 되겠습니까? 아 물론이고 말고 그 내 장기라고 하면 나라님도 마다할 정도로 좋아하니께 자네 언제라도 시간 되면 한번 찾아오게나. 그리고 가끔씩은 이방의 집에 심부름을 간 갑수는 그곳에서 이방의 딸인 춘심이와 마주치기도 하였는데요. 이게 누구요? 갑수 씨 아닙니까요? 몸에 춘심아 씨. 아씨가 어떻게 제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까요? 내 동네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갑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자연스레 알게 되었구만요.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도 잘 도와준다고. 아닙니다. 그저 흥섭이 어르신께서 품삯을 풍족하게 쳐주시니 가끔 남는 게 있을 때 우연히 도와준 것이 과장되어 그런 말이 돌게 된 것 같습니다요. 하이고 어쩌면 사람이 저라고 봄꽃마냥 곱다냐. 그나저나 춘심아 씨가 나 같은 머슴 이름도 다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 완전히 몸둘바를 모르겠구만. 그 뒤로도 갑수가 이방의 집에 심부름을 가면 갈수록 춘심이와 인사를 나누는 일이 잦아졌고 춘심이에 대한 갑수의 마음 역시 점점 더 커져갔지요. 갑수는 급기야는 일을 하는 와중에도 하루 종일 춘심이의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졌고 밤에는 춘심이와 미래를 즐기는 꿈까지 꾸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갑수야. 갑수 이 친구야? 워우 오메. 어르신 부르셨습니까요? 너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왜 이래 통 집중을 못하고 꼭 정신 나간 사람처럼 틈만 나면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다냐? 혹시 너 마음에 둔 사람이라도 생긴 것이냐? 아니구만요. 어르신. 제 주제에 무슨 마음에 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친구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이? 지금이야 네가 상황이 좋지 않아 이렇게 머슴일을 하지만서도 나는 네가 말이다 언젠가 계기가 있으면 분명 큰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구만. 그러니 절대 자신을 낮추지 말게 이 친구야. 하이고 어르신 참말로 말씀 감사합니다요. 오엄에 내 요즘 춘심이 아씨한테 마음을 빼앗겨서 아주 내가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주인 어르신까지 걱정을 하게 만들었구만. 안 되겠다야. 가만 보니께 이것이 여기에서 더 끌어봐야 좋을 것이 하나도 없겠다야. 이왕 일이 된 거 내가 망신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판을 봐야겠구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춘심이에 대한 마음만 키워봐야 일하는 것에 방해만 될 거라고 생각한 갑수는 굳은 결심을 한 채 일을 마치고 이방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갑수 자네가 이 시간에 웬일인가? 흥섭이 일로 뭐 부탁할 것이 있어서 왔는가? 이방 어르신, 제가 오늘은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어르신하고 장기를 한판 두려고 왔구만요. 나랑 장기를 두려고 말인가? 장기라면야 뭐 내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서도 자네도 참 뜬금없구만 그래. 그런데 어르신, 이왕 장기를 두는 건 내기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요? 제가 지면 이방 어르신 댁 머슴일을 앞으로 3년간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저한테 따로 품삯을 줄 필요 없이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요. 무급으로 머슴일을 3년이나 말인가? 그러면 만약 자네가 이기게 되면 나는 자네한테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 거시기 그러니께 만약에 제가 이기게 되면 고추, 춘심이 아씨를 저에게 주십시오, 어르신. 뭐시라? 내 딸 춘심이를 말인가? 이 친구가 무슨 꿍꿍이로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찾아와 장기를 두자고 하나 했더만 목적이 다른 데 있었구만 그래. 애기 이 친구야.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어디 머슴한테 우리 딸 춘심이를 시집 보내려고 지난 20년간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 줄 아는가? 이 친구가 어딜 주제도 모르고 허허허. 이방이 갑수에게 창피를 주자 갑수는 순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서둘러서 이방의 집을 나섰지요. 그리고 갑수가 자신을 보고도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급히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낀 춘심이는 서둘러 아버지에게 무슨 영문인지 물었는데요. 아버지, 갑수 씨가 무슨 일로 이 시간에 우리 집을 찾아오셨단가요? 아이고 춘심아 말도 말아라. 아주 저 머슴놈이 주제를 알아야지 참말로 내 웃겨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이방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진정시킨 후 딸 춘심이에게 갑수와의 일을 말해주었지요. 아버지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던 춘심이는 한참을 곰곰이 생각에 빠지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갑수 씨가 지금은 저리 머슴일을 하고 있어도 대대로 양반 가문 자손에다가 갑수 씨 조부는 임난 때 나라를 지킨 위인일 뿐만 아니라 갑수 씨 자신도 마을에서 자신보다 없는 사람을 돕는 것으로 제법 인망이 두터운 사람인디.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너무하셨구만요. 거절을 하시더라도 좀 더 정중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을 건디 말이어요. 아니 춘심아 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춘심아. 춘심이는 어딘가 화가 난 듯이 아버지에게 말을 쏘아붙이고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춘심이 방에 도착한 이후 그녀의 굳은 입가에는 미소가 띄워지고 두 뺨에는 단풍이 진 듯이 붉게 물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나만 마음이 있는 줄 알았더만 갑수 씨도 생각보다 과감하구마잉. 그나저나 암만 우리 둘이 마음이 있다고 해도 아버지께서 보나마나 반대를 할 것이 뻔한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이냐잉.
그랬습니다. 춘심이 역시 평소 갑수에게 마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갑수가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하러 온 것에 날아갈 듯이 기뻤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갑수와 자신이 이어질 수 있을지 고민을 한 끝에 불현듯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춘심이는 다음날 마을에서 친한 친구 중 한 명인 말숙이를 찾았는데요. 지금 그것이 참말이냐 춘심아? 거 흥섭이 어르신네 머슴 갑수 씨가 어제 저녁에 너네 아버지한테 너를 달라 허락을 구했단 말이여? 그렇다니까 말수가. 너도 아다시피 우리 아버지 성격에 갑수 씨의 사람 됨됨이는 안 보고 머슴이라는 것만 보고 아주 겁나게 창피를 줬다는구만. 그람은 뭐 갑수 씨야 그렇다 치지만서도 춘심이 니는 갑수 씨를 어떻게 생각하냐잉? 아 그거야. 나야 그저 갑수 씨랑 오다 가다 인사만 몇 차례 한 것이 다지만서도 뭐 그래도 갑수 씨가 원체 마을에서 평판도 좋겄다. 거기에다 일도 잘하겄다. 그 정도면 사내 구실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냐잉? 하이고 가시나 아주 얌전한 채는 다 하드만 마음이 아주 없지만은 않은가 보구만. 그나저나 말수가 네 말이다. 네가 그래도 내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입이 무거워 놓으니 너한테만 몰래 말하는 거니께. 이거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한다잉. 걱정 말어라 춘심아. 이거는 내 꼭 비밀로 할 테니께 말이여. 춘심이랑 거 흥섭이네 머슴 갑수가 서로 마음이 있다고 그것이 참말이냐 말수가? 참말이고 말고라. 내 춘심이한테 직접 들었다니까요 언니. 거 춘심이가 꼭 비밀로 해달라고 했으니 언니 어디 가서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요. 하이고 내가 어디에서 이런 말을 하겄냐. 이런 것은 딱 너랑 나랑만 몰래 알고 있어야지. 오, 우리 갑수랑 거 이방내 따님 춘심이랑 겁나게 깊은 관계라 이것이요. 그렇다고 안 그라요 흥섭이 아재. 그란디 갑수가 거 이방어른한테 제대로 망신을 당했다고 안 합니까요? 이것이 춘심이가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이라니까요. 허허, 내 갑수 그 녀석한테 평소 심부름을 몇 번 보내기는 했었는디 그런 일이 있었구만. 그나저나 이방어른이 반대를 했다고? 안 되겠구만. 이것이 내가 직접 찾아가 말을 해보든지 해야지. 한편 마을 이방은 딸을 달라는 갑수의 말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 춘심이 역시 이제는 벌써 나이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여 본격적으로 춘심이의 혼처를 알아보기 위해 하루는 매파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춘심아 씨 혼처를 구한다고요 이방어른? 그려 생각해보니 그 춘심이도 벌써 관연해. 이제는 시집갈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어디 괜찮은 양반 가문이나 아니면 그 부잣집에서 혼처를 구한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꼭 좀 연결을 해주시게나. 하이고 이방 어르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춘심아 씨는 안 되는구만요. 아니 우리 춘심이가 안 된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요? 아 우리가 돈은 좀 없더라도 내 이런저런 인맥이 많이 있는데다 우리 춘심이가 저리 꽃같이 이쁘게 자랐는디 뭐가 모자라서 지금 안 된다고 그러는가? 오메 진짜로 모른갑구마잉. 거 이방 어르신은 눈도 귀도 닫고 사십니까요? 지금 우리 동네에 춘심이랑 갑수가 서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디 거 누가 춘심이한테 장가를 갈라 그러겠습니까? 뭐시라고? 자네 지금 우리 춘심이가 누구한테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가?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마을 이방의 집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흥섭이 자네가 직접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인가? 이방어른, 우리 집 갑수랑 그 어르신네 따님 춘심이랑 서로 마음이 있다고 하는디 혹시 이방어른은 들었나 모르겠구만요. 아, 이 친구야. 안 그래도 내 어제 매파한테 다 들었구만.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 춘심이랑 자네 머슴 갑수랑. 아이고 내 속이 다 터지는구만 참말로. 이방어르신, 제가 이방어르신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닌디 말입니다. 우리 갑수 역시도 내가 한 해 정도 데리고 있으면서 찬찬히 봐보니 확실히 선비 가문 자손이라 그런지 사람 됨됨이가 다릅니다요. 지금이야 그 친구가 머슴일을 하고 있지만서도 기회가 있으면 진짜로 큰 인물이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니 어르신께서 그 친구의 기회가 되어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혼례에 관한 비용은 제가 전부 지불할 테니 생각 한번 잘 해보시란께요. 아이고 그 혼례 비용만 지불하고 빠질 생각인가 자네? 자네가 그리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마을에 소문이 이리 바다하게 도니 다른 수가 있겠냐 이 말이지. 오메, 이방어르신 그 말씀은? 그래 어디 애들 둘이 마음이 있다는데 아 여기서 내가 어찌할 방도가 있겠는가? 마을 사람 모두가 이미 갑수와 춘심이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데다
흥섭이까지 나서서 마을 이방을 설득하니 아무리 완고한 성격의 이방이라고 하여도 어쩔 도리가 없이 둘의 혼사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갑수와 춘심이는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지요. 춘심아 씨가 이렇게 나랑 한 방에서 첫날 밤을 보낸다는 것이 참말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는구만 아주. 이것이 꿈이다냐 생시다냐? 앞으로는 가난할지는 몰라도 행복할 일만 남았구만 이제. 갑수는 한창을 첫날 밤의 달콤함에 빠져 행복한 상상을 펼치고 있을 때 춘심이는 사뭇 진지한 얼굴로 갑수에게 말을 건네었지요. 서방님, 혹시 글을 읽을 줄 알고 계십니까? 부끄럽지만 먹고 사는 것에 쫓기다 보니 여태 글을 읽는 법을 배우지 못했구만 부인. 그런데 갑자기 그것은 왜 물으시오? 서방님, 대장부가 글을 모르면 아무리 능력이 좋고 인품이 뛰어나더라도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요. 그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10년 동안 이별을 하는 것 말이지요. 무엇이라? 10년 동안 이별을 말이오? 이제서 우리가 혼인을 해 첫날 밤을 치르려는데 10년이나 이별을 하자고 하니 내 당최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부인? 그 10년 동안 서방님께서는 한양에 가서 글을 배워 과거 공부를 하시고 저는 서방님께서 관직에 오르시면 큰일을 할 수 있도록 길쌈을 하든 아니면 품삯 일을 하든 돈을 모아 재산을 늘리겠습니다. 10년이 지나봐야 우리가 서로 이제 막 서른이 되는 것이니 그때부터 한 세월을 서방님과 같이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동안의 1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을 부인으로 맞아들인 것 같구만. 그럽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당신하고 헤어지는 것은 마음이 아프기는 해도 듣고 보니 그 길이 우리 몰락한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 보이는구만. 갑수가 부인 춘심이의 말에 동의를 하자 춘심이의 굳은 얼굴은 이내 풀어지며 미소와 함께 다시 붉은 홍조를 띄웠지요. 그리고 둘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나누지 못할 아쉬움을 달래려는 듯이 밤이 깊도록 뜨거운 부부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갑수는 부인 춘심이 챙겨둔 두둑한 노잣돈을 가지고 한양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부인 춘심이는 그런 갑수를 눈물로 배웅을 해주며 마음속으로 건강하게 10년 동안 지내기를 빌었지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10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열심히 글 공부를 해서 꼭 성공에 돌아오겠다는 약속과는 다르게 반거지꼴로 나주 땅에 다시 나타난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갑수였습니다. 10년. 벌써 10년이나 흘러버렸구나. 갑수는 가장 먼저 부인 춘심이가 살고 있을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사뭇 달라진 마을의 모습에 한참을 헤매며 겨우 집으로 도착을 하니 이것이 웬일입니까? 자신이 첫날 밤을 보냈던 처갓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빈 공터만 떡하니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터를 보자 갑수의 가슴은 순간 철렁 내려앉으며 입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지요. 하이고 참말로 못 믿을 것이 여심이라더만. 멀쩡한 집이 사라지다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오? 그 긴 10년의 세월 동안 뭐 다른 서방이라도 생겨버린 것이다냐. 이것이. 부인과의 눈물의 재회를 기대하며 다시 나주 땅을 찾았건만 순식간에 갈 곳마저 없어진 갑수는 마을 이곳저곳을 거닐다 한낱이 익은 행인을 만나 말을 물었습니다. 이 근처가 분명히 10년 전에는 황이방님 집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방님께서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습니까? 황이방이라고요? 아, 누군가의 뜸한 3년 전에 돌아가신 이방 어르신 말하는 거구만요. 이 이방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단 말씀입니까요? 그러면 그 이방 어르신의 따님은 혹시 아직도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까요? 아, 춘심아 씨야 당연히 여적 우리 마을에서 살고 있구만요. 거 10년 전에 이 마을에서 머슴살이 하던 갑수란 녀석하고 혼인을 하셨는디 어찌된 일인지 그 갑수란 녀석은 첫날 밤만 보내고 이 마을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다음에 그 후 남편이 떠난 충격 때문인지 그 전까지는 그저 이방 딸로 조용하게 지내던 춘심아 씨가 눈에 불을 켜고 악착같이 돈을 벌기 시작하더만 끝내는 엄청나게 성공해서 지금은 이 마을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니까요.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나오는 가장 큰 기와집이 바로 춘심이 아씨 집이구만요. 와우 오메. 이 마을 제일 가는 부자란 말입니까요? 참말로 그 춘심아 씨라는 사람이 수완이 대단하고만이라. 그런디 그러면 그 춘심아 씨는 남편이 떠나버린 이후로 재가를 하셨단가요? 네,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구만요. 하이고 제가는 무슨 놈의 제가입니까? 거 춘심아 씨가 10년 전 혼인을 하고 초야의 아들이 생겼는디
아, 춘심아 씨가 그리 잘 나가니 아들이 딸려 있다고 해도 이곳저곳 명망 있는 양반 가문 자손들이 한 번만 만나보자고 해도 10년간 수절하고 눈길 한 번 안 주고 있는데 말이어요. 그란디 가만 보니께 말이오. 내 그 짝을 언제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것이 기억이 날랑말랑하구만 참말로. 하이고. 어디에서 저 같은 천한 사람을 보시다니요. 그 사람 잘못 봤구만요. 갑수는 춘심이 거부가 되었다는 말에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비루한 차림으로 10년 만에 부인을 만나는 것이 부끄러워 그냥 돌아갈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생각지도 못한 아들이 생겼다는 말에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그 행인이 가르쳐준 대로 춘심이의 집에 도착을 한 갑수. 그는 집 문 앞에 자신의 아들로 보이는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장난기가 발동하여 일부러 거지 행세를 해보기로 하였는데요. 실례합니다요, 도련님. 거 남은 밥이 있으면 조금만이라도 좋으니 저에게 나눠 주실 수 있으십니까요? 어르신, 제가 집안 어르신께 식사거리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바로 여쭤볼 테니 얼른 들어오시지요. 하이고, 소인이 들어가기는 어디를 들어갑니까요? 저는 여차마 밑이라도 좋으니 그 식은 밥이라도 있으시면 조금만 주시지요. 예부터 저희 어머니께서는 손님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얼른 들어오시지요. 갑수는 아들의 모습에 흐뭇함을 감추지 못한 채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집 마당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마당에서는 한 여인이 갑수를 보고 깜짝 놀라 달려들었는데요. 서방님, 이것이 서방님 맞는 거지라. 아이고, 이것이 몇 년 만이오 서방님. 거 약속을 지켜줘서 참말로 감사하오 서방님. 부인 춘심이는 갑수를 보자마자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고 그렇게 둘은 10년 만에 재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수와 춘심이는 10년 만에 쌓인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지요. 네, 당신 말대로 뜻을 이루어 보겠다며 10년 전 집을 나서 한양으로 가는 길에 운수가 사나웠는지 도적을 만나 노잣돈을 전부 뺏겨버렸구만. 그리고 어찌어찌 유랑을 하며 한양에 도착해서 서당을 가봐도 나 같은 비롱뱅이에게 누가 글을 가르쳐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그리하여 내 10년 동안 글 한자도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전국을 떠돌다 허송세월만 보내고 이리 오게 된 것이구만. 아이고 참말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구만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으로 이제는 우리 집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나아졌으니 인자부터는 그저 있는 논밭들 잘 관리하면서 같이 잘 살아보시게요 서방님. 사람의 운수는 다 운에 달려있는 거라고 안 합니까요? 고맙구려, 마누라. 내 참말로 자네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구만. 진짜 부끄러울 따름이네. 서방님 그런 말씀 마시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같이 즐겁게 살아갈지 그것만 한번 궁리해 보시게요. 춘심이는 남편 갑수가 아무 소득 없이 10년을 보낸 것에 대해 원망을 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따뜻하게 격려를 해주었고 갑수에게 깨끗한 도포를 주어 갈아입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갑수가 입고 왔던 옷들을 후에 빨기 위해 옷을 부엌으로 가지고 가는데 춘심이는 그 옷에서 무엇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서방님, 내 서방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성격이 아니라 그러려니 했지만서도 그래도 역시 뭔가 의문이 가는 것이 한 가지 있구만이라. 응? 마누라? 의문이 가는 것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그래? 서방님께서 입고 오신 옷은 마치 일부러 더럽게 보이기 위한 것 마냥 겉에만 흙먼지가 묻힌 것 같이 보이고 단벌로 이곳저곳 유랑걸식을 했다는 사람의 속옷은 또 어째 이렇게 새하얗고 깨끗하단 말입니까? 서방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사실대로 저에게 말해주시지요. 무엇이라? 내 10년 전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도 부인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디. 참말로 마누라 당신한테는 내 당해낼 수가 없구만. 그것이 그러니께 말일세. 그리하여 갑수는 지난 10년 동안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인 춘심이에게 사실대로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10년 전 갑수는 부인과의 약속대로 한양의 한 서원으로 찾아가 인품이 좋은 스승님을 만나 그곳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살이 넘은 그가 천자문부터 공부하기 시작하자 주위 사람들은 늦은 나이에 헛수고를 한다며 그를 비웃었지요. 그런 주변의 시선의 갑수는 밤이 되면 서러움에 남몰래 눈물 짓는 일이 많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그는 나주에서 홀로
고생을 하고 있을 부인을 생각하며 버티고는 했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지금도 길쌈을 하며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디 내가 겨우 여기에서 무너질 수 없는 일이구만. 지금이야 나를 보고 비웃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 다들 한번 두고 보시게나. 그렇게 잠을 줄여서까지 공부를 한 결과 6년 만에 갑수의 문장을 짓는 실력은 크게 일취월장하여 서원에서는 누구도 그에게 대적할 상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승까지도 깜짝 놀라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처음 글을 가르쳐달라고 찾아온 지가 엊그제 같은디 이제 우리 서원에서는 자네를 글로 당해낼 유생이 없구만. 이것이 다 스승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스승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일자 무식 신세를 못 벗어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요. 이 친구가 겸손 떨기는. 갑수 자네 말일세. 내년에 임금님께서 주관하는 과거 시험이 열린다고 하니 한번 응시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가 과거 시험에 말입니까, 스승님? 그려. 그동안 자네가 그 고생을 해가며 공부에 매진했던 것도 전부 이 과거 시험 때문이지 않겠는가? 내가 봤을 때는 자네라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그리하여 스승의 권유로 이듬해 열리는 과거 시험을 응시한 갑수는 처음 응시한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장원 급제를 하고 관직에 들어가 가주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갑수는 가주서가 된 이후에도 뛰어난 순발력과 문장력으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더니 결국에는 임금의 눈에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임금이 갑수가 쓴 글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갑수에게 물었지요. 이렇게 문장이 뛰어난 것을 보니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나 보구나. 도대체 자네는 누구의 자손인가? 갑수는 임금님께 자신의 조부가 임난 때 활약을 했던 것과 부모를 잃고 여태까지 머슴일을 하며 과거 시험을 보게 된 과정까지 전부 말씀드렸지요. 그러더니 임금은 특히 갑수의 부인 이야기에 강한 흥미를 보였는데요. 그럼 자네의 처가 지금 자네가 과거 시험에 합격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인가? 신이 집을 나서고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편지 한 장 보낸 일이 없었기에 짐작컨대 아직 모르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지금 마침 담양 부사의 자리가 공석이라 내 현 나주부사를 담양으로 옮기고 자네를 나주부사로 임명을 해줄 테니 짐과 약속을 하나 할 수 있겠느냐? 전하 나주부사 자리를 신에게 말이십니까? 그런데 약속이라 하시면 자네가 나주로 돌아가 아내와 10년 만에 재회를 할 적에 비렁뱅이처럼 꾸미고 가 아내를 만나보고 후에 짐에게 아내의 반응이 어떠하였는지 알려주게나. 큰일을 위해 떠난 남편이 10년 만에 비렁뱅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자네 부인의 반응이 어떠할지 그것이 너무나 궁금하여 그런다네. 갑수가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부인 춘심이는 기쁨의 눈물을 글썽거렸지요. 아이고, 서방님도 참말로 짓궂으시구만요. 어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저를 다 속이십니까요? 내 말일세. 다른 것은 몰라도 부인에게는 평생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서도 그래도 임금님의 명령은 나조차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부인. 그러니 자네가 모쪼록 이해해 주시구랴. 다른 것이면 몰라도 임금님의 명령이니 이번 한 번만 용서를 해드리는 겁니다요, 서방님. 이리 좀 와보시구려 부인. 그 10년 동안 참말로 고생 많이 했구먼 그래. 다음 날이 되고 춘심이는 남편 갑수가 금이 환양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곡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3일 동안 마을 사람들 모두 초대를 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갑수의 공부를 도와주었던 한양에 있는 서원에도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보내었지요. 이후 갑수는 특유의 청렴하고 의로운 일처리와 함께 부인 춘심이의 내조가 더해져 벼슬길에서도 승승장구하여 후에 2조 참판의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